눈을 떠보니 왕이었던 내가 섬마을 초가집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밥은 누가 주고 돈은 어디서 나오고 내일은 무얼 하며 버텨야 할까요? 역무로 끌려온 대신은 하루아침에 책상이 아닌 괭이를 잡습니다. 글만 읽던 손으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남의 집 일을 하며 끼니를 잇습니다. 또 다른 유배인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냅니다. 썸마을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좁은 사랑방은 서당이 됩니다. 낮에는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훗날 목민심서와 자산어보 같은 고전이 되어 세상에 나옵니다. 위리안치를 당한 사람의 하루는 더 잔인합니다. 집 둘레를 둘러싼 가시 울타리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늘은 잘 보이지만 땅 위의 길은 모두 끊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어디로 귀향을 갔다, 몇 년 만에 해배가 되었다, 이런 기록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하루하루는 어떠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밥은 몇 끼를 먹었는지,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가족은 따라갈 수 있었는지, 외로운 밤에는 무엇을 붙잡고 버텼는지, 조선시대 유배를 간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숫자와 기록 사이에 숨어있던 유배인들의 실제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430년 봄, 한양 경복궁 근정전. 젊은 세종이 조용히 법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 앞에는 중국 명나라에서 들여온 두툼한 법전, 대명률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조항을 읽습니다. 죄인의 거주지로부터 2000리, 2500리, 3000리를 떼어 먼 지방으로 유영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신하들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중국의 3000리는 나라 끝에서 끝까지 헤쳐가도 모자란 거리입니다. 국토가 좁은 조선에서 그대로 따르자니 3000리를 보내라고 하면 바다를 건너 외국까지 가야 하는 말이 됩니다. 세종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천과 인민을 생각하여 거리를 고쳐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날 조선의 유배는 겉으로는 중국의 법을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조선 땅에 맞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0리는 600리, 2500리는 750리, 3000리는 900리. 종이 위에 숫자가 바뀌는 그 순간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유배길의 길이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왕 조실록과 대명률, 의금부 노정기 기록, 그리고 이문건의 묵제일기와 안주원의 유배시를 함께 대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조선의 유배는 이름부터 무겁습니다. 유형, 유배. 중국에서 말하던 5가지 형벌, 5형 가운데 4형 바로 아래에 놓인 형벌이었습니다. 대명률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죄를 범했으나 사형에까지 이르지 않는 자를 멀리 추방하여 종신토록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한번 유배를 가면 임금이 특별히 풀어주지 않는 한평생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기록을 들춰보면 더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이름을 남긴 대표적 지식인 약 4000명. 그 가운데 700명 가까이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비율로 따지면 15사람 중 1사람 꼴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벼슬길에 오른 선비치고 유배길에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이가 드물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유배를 받는 얼굴은 모두 달랐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사대부들 틈에서 미움을 사유배를 가는 선비가 있고, 당쟁에 휘말려 어느 날 갑자기 역적의 한패로 몰린 중신이 있습니다.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였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형 대신 유배로 감형된 평민도 있습니다. 실록과 재판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죄와 사연들이 하나의 말 위에 함께 묶여 먼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모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되는지 세종은 끝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법전을 그대로 옮겨 적는 대신 조선의 산천을 기준으로 거리를 다시 쟀습니다. 한양에서 남해 끝까지, 북녘 산골까지 관리들에게 실제로 걸어보게 하고
역참과 고을 사이의 거리를 일일이 계산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00리 600리, 2500리 750리, 3000리 900리라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항상 온화하게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대로 가면 이 거리 규정은 때때로 왕의 감정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다시 휘어집니다. 1776년 정조는 김약행에게 유삼천리를 선고합니다. 한양에서 출발해 경상도 기장, 강원도 평해, 함경도 안변, 단천까지 서울 기장 970리, 기장 평해 400리, 평해 안변 940리, 안변 단천 690리 여러 고을을 돌려보내면서 총 거리를 정확히 3000리로 맞춘 유배 코스였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로만 존재하던 3000리 유형이 실제 땅과 길 위에서 하나씩 채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멀리 보내는데 정성을 들였을까요? 죽일 생각이라면 사형을 내리면 됩니다. 칼 한 번, 사약 한 그릇이면 끝나는 일을 왜 굳이 말과 수레, 압송관과 노정표를 동원해 수백 리 바깥으로 쫓아보냈을까요? 첫째는 피를 줄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하늘이 준 목숨을 쉽게 끊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신하를 너무 많이 죽이면 그 피가 언젠가 왕실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멀리 보내는 형벌, 유배가 정치의 완충장치로 자주 쓰였습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경고이자 인질로 남겨두려는 심리였습니다. 유배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먼 섬, 먼 산골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반대파에게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이고 언젠가 필요하면 다시 불러 쓸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는 오늘은 역적으로 쫓겨났다가 정권이 바뀌자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복권된 인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는 권력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조의 가장 큰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불만과 반란의 싹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소현세자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유배인들의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왕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멀리 떼어놓는 것을 두려움의 해답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사형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유배는 임금이 원하기만 하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형벌입니다. 조선의 유배는 이렇게 종이 위의 법 조항에서 출발했습니다. 5형 가운데 하나, 사형 바로 아래에 놓인 형벌. 중국에서 들여온 법전의 몇 줄짜리 문장을 세종은 조선 땅에 맞게 고쳐 적었습니다.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그 조항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양 의금부 뜰에 서 있는 한 사내를 떠올려 봅니다. 방금 전까지는 조정의 당상관이었지만 지금 그의 발 앞에는 유이천오백리라는 글자가 적힌 서장이 놓여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 말과 짐을 꾸리고 자신을 데려갈 압송관에게 마지막 술상을 내어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는 낯선 집의 낯선 주인이 그의 밥 한 그릇을 쥐고 서 있을 것입니다. 법전 위에서 시작된 이 한 줄의 형벌이 실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제 그 길 위에 선 유배인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1545년 늦여름 한양 의금부 안뜰. 정승을 지낸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정에서 목소리를 내던 사람, 이제 그의 손앞에는 작은 나무 패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경상도 성주 유이천오백리 유형. 사또의 목소리가 끝나자 뜰 안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사내는 나무패의 글자를 한 글자씩 더듬어 읽습니다. 경상도 성주 2500리. 글자는 몇 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앞으로 걸어야 할 길과 남은 인생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아내와 자식들이 서 있습니다. 아내의 눈은 벌써 울다 지쳐 붉게 부어 있었고 어린 자식들은 사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 옷자락만 붙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집 안으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의금부 설이 내일부터 그를 유배지까지 데려갈 압송관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길이 멉니다.
말도 마련해야 하고 여비도 있어야 하지요. 압송관은 입으로는 걱정스러운 말을 하지만 눈은 상 위를 훑습니다. 곧이어 술상이 올라오고 말과 안장, 이불과 옷, 먹을거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배인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갈 사람에게 무엇이든 쥐어줘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문건은 유배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압송관이 와서 유배지가 성주로 정해졌다고 알리고 다음날 새벽 출발을 재촉했다. 술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모자와 속옷, 안장, 귀마개, 베개, 이불까지 챙겨주었으나 그의 요구가 너무 많아 다 채워주지 못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선의 유배길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돈이 들었습니다. 압송관은 법으로 정해진 호송 책임을 지는 관리였지만 실제로는 유배인의 주머니를 노리는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유배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잘 보내야 할 손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을 나섭니다. 마당에는 말 두 필이 서 있고 하나는 그가 탈 말, 다른 하나는 짐을 싣는 말입니다. 허리에 줄을 묶지도 손에 족쇄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사극에서 보던 쇠사슬과 참혹한 행렬은 없습니다. 문 앞에서 아내가 조용히 싸놓은 보퉁이를 내밉니다. 그 안에는 겨우내 입을 속옷 한 벌,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배어있는 옷가지 몇 개, 아이들의 손이 닿았던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곁에 있는 것 같겠지요. 아내는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골목길에 울립니다. 그렇게 유배길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법은 하루에 어느 정도를 가야 하는지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유배지가 경상도라면 하루에 80리에서 90리 안팎, 역참에서 역참까지 정해진 거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길이의 모습은 기록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문건은 한양에서 출발해 사흘째 되는 날 충북 괴산에 도착합니다. 한양에서 괴산까지 약 300여리, 나누어 보면 하루에 80리 남짓, 법이 정한 거리와 거의 비슷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압송관이 보이지 않는다.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혼자 말을 타고 길을 갑니다. 압송관은 앞서 가거나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다가 정해진 고을에 관하에서야 얼굴을 비춥니다. 도망칠 염려가 크지 않은 양반 유배인의 경우 서로 이렇게 느슨하게 떨어져 다니는 편이 훨씬 편했습니다. 길가의 역참에 이르면 또 다른 얼굴들이 그를 맞습니다. 지방 수령과 아전들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대접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언제 전국이 뒤집혀 이 사람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 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수령은 쌀과 반찬, 술과 기름을 넉넉히 내주며 유배인을 손님처럼 대접했습니다. 이때 유배인이 받는 여비와 물품을 행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호의는 곧 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죄인을 지나치게 대접했다가 나중에 탄핵을 받고 자리에서 쫓겨난 지방관도 있었습니다. 유배인은 죄인과 손님 사이, 수령은 감시자와 보험 사이에서 줄을 타듯 움직였습니다. 길은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장마, 겨울에는 눈과 찬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길바닥이 진흙탕이 되었고 말발굽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유배인은 고개를 숙이고 말 안장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한양 쪽 하늘을 뒤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길을 돌려 선친의 묘에 들렀습니다. 비석 앞에 절을 올리고 풀을 쓸고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처가에 들러 며칠을 머뭅니다. 장인과 장모, 처가 식구들이 모두 나와 눈물로 맞습니다. 며칠 묵고 가도 큰일 나지는 않을 것이다. 압송관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약속만 해두면 사나흘쯤은 서로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유배일기에는 처가에서 사흘 머물고
다시 출발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의 유배길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처럼 몽둥이와 쇠사슬에 끌려가는 행렬만은 아니었습니다. 압송관과 유배인, 지방 수령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흥정과 눈치, 안부 인사와 작별 인사가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에서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나고 누군가는 그 길에서 평생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가에 들르고 성묘를 하고 기생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길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배지가 있는 고을에 관하,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낯선 집 한 채입니다. 열흘 남짓 길을 간 끝에 이문건은 마침내 성주 고을에 도착합니다. 성벽 너머로 종소리가 울리고 먼지 속에서 초가와 기와 지붕이 뒤섞여 보입니다. 그를 담당할 수령이 마중을 나오고 옆에서는 보수 주인이 될 사람도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길 위의 고생도 압송관과의 흥정도 끝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남의 집 한 칸에서 시작되는 길고도 고요한 귀양살이입니다. 말에서 내려 진흙을 털어낸 그가 처음으로 세사간의 문턱을 넘는 순간 진짜 유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16세기 어느 가을 경상도 성주에 막 도착한 유배인 앞에 허름한 초가 한 채 서 있습니다. 낮은 지붕에 이끼가 내려앉고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오늘부터 이 집이 그의 집, 아니 그의 감옥이 됩니다. 마당 끝에 선 중년 사내가 모자를 벗으며 허리를 굽힙니다. 수령이 소개한 보수 주인입니다. 이 집 주인은 유배인을 먹이고 재워줄 책임이 있지만 나라에서 따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죄인을 모시는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입 하나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방 안은 썰렁했습니다. 벽에 걸린 것은 낡은 솜잎을 한 채뿐, 방 구석에는 재가 묻은 화로만 놓여 있습니다. 손때가 묻은 살림살이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멋쩍게 웃으며 말합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이렇습니다. 그래도 지붕 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배인은 그 말이 더 서늘하게 들립니다. 오늘부터 이 집밥을 얻어먹어야 살 수 있고 이 집 안에서 울고 웃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전에는 유배인의 숙식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배 생활은 이 보수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필의 북정록을 보면 안변으로 유배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자식들이 말과 노비를 이끌고 합류합니다. 지방 수령은 땅을 조금 떼어주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9 식구가 먹고 살 만큼은 마련해 줍니다. 조정의 소식을 전해주며 술과 기름, 콩과 옷감까지 챙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선비, 중인, 평민 유배인의 집에는 구들의 불을 지필 장작도 모자랐습니다. 아침이면 보수 주인 집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고 남은 보리밥이 그에게 돌아갑니다. 양푼 바닥에 붙은 밥알까지 긁어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저녁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도 2끼밖에 못 먹습니다. 주인의 말에는 미안함과 서러움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보수 주인도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인은 죄인 신분이지만 그 집 안에서는 그냥 식구 한 사람을 더 들인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당을 쓸고 물을 키러 오고 허리가 허락하면 장작을 패기도 합니다. 글을 읽을 힘이 남으면 방 안에서 책을 펼치지만 글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유배인의 경우 고을 경계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마음대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수령이 사람을 보내 점고를 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는지만 확인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 짧은 대답 한마디로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형벌이 더 무거운 이들에게는 유배지 안에서도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리안치라 불리던 형벌입니다. 집 둘레를 가시가 촘촘한 탱자나무 울타리로 2겹 3겹 둘러서
울타리 안에서만 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멀찍이 피해 다녔고 식량은 울타리 위로 또는 작은 구멍을 통해 들여보냈습니다. 문밖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삶, 그 집 안의 하늘은 늘 반쪽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보수 주인 집에 들며 마을을 드나드는 유배인은 어찌 보면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장터에 나가 소금과 기장을 사고 우연히 마주친 마을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수령과 보수 주인의 허락 아래에서였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그 몇 시간은 긴 귀양살이에서 가장 큰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양반 유배인들 가운데에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을 모아 글씨를 가르치고 서당처럼 서책을 펼칩니다. 제주도의 귀양 선비들이 마을 청년들을 가르쳐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조선 곳곳의 유배지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유배는 형벌이면서 동시에 문화가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민 유배인의 삶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인죄로 사형을 감형받아 먼 섬으로 보내진 사람들, 세월이 지나 해배되었다는 숫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유배지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누구와 다투고 누구에게 기대었는지, 어느 날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새처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보수 주인 집의 작은 방 안. 어둠이 내려앉으면 유배인은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한양 쪽을 떠올립니다. 떠나오던 날 문 앞에서 말도 못하고 울던 아이 얼굴, 떨리는 손으로 옷보퉁이를 내밀던 아내의 손. 그 기억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낯선 방이 너무 텅 비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 한 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이곳에서 머리를 희게 물들이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또 어떤 이는 뜻밖의 해배 소식을 듣고 다시 짐을 꾸립니다. 생과 사, 귀향과 해배가 보수 주인 집 좁은 마당 위에서 뒤섞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배인의 풍경이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한때 왕이라 불리던 사람, 왕이 될 줄은 몰랐던 소년이 유배지에 서게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506년 초가을, 강화도 바닷가에 잿빛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배 안에는 머리를 풀어 헤친 한 사내가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양에서 왕이라 불리던 사람, 이제는 이름 앞에 패자라는 두 글자가 붙은 연산군입니다. 궁궐에 불을 지르고 민가의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치려 했던 새벽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박원종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온 그는 강화도에 상륙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전하가 아닙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임금을 모시던 내관과 상궁이 아니라 죄인을 감시하는 별감과 관노들입니다. 유배지의 작은 집, 방 안은 비좁고 눅눅합니다. 연산군이 앉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비웃듯 말합니다. 전하, 아니, 이제는 패주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조롱 섞인 말에 방 안 공기가 싸게 식습니다. 유배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의 습한 바람과 거친 음식, 이어지는 조롱과 모욕이 곧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교동도로 배소가 옮겨간 뒤에도 그를 없애려는 손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독을 넣으려는 시도, 수면제를 탄 술잔이 그의 앞에 여러 번 올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연산군은 31살에 눈을 감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함께 유배온 부인을 떠올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사람을 죽이던 왕의 마지막 말치고는 너무도 힘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유배지에서 쓰러진 첫 번째 사례,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1620년대 또 한 사람의 왕이 섬으로 보내집니다. 이번에는 광해군입니다. 그 역시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도에 머물렀지만 훗날 조정은 그를 더 멀리 보내야 마음이 놓인다고 판단합니다.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나라와의 관계가 불안해지자 혹시라도 광해군을 내세워 조선 전국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이 다시 배에 오르는 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호송하는 관리들에게도 목적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배 사방에 발을 치고 창문을 모두 가려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배가 닿은 곳은 제주성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내려진 형벌은 위리안치였습니다. 집 둘레를 가시가 잔뜩 달린 탱자나무 울타리로 빽빽하게 둘러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가장 무거운 유배형이었습니다. 제주성 서문 안쪽 작은 집 한 채. 광해군은 그 울타리 안에서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궁궐의 넓은 뜰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보던 날은 이제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것은 돌담과 바람뿐, 그가 다스리던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를 모시던 신하들이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을 전할 뿐입니다. 윗방에는 호송하던 관리들이 자리 잡고 광해군은 아래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계집종이 감히 왕을 부르던 사람을 향해 개 이름을 붙여 부르며 조롱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18해를 보냅니다. 죽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641년 광해군이 숨을 거두자 제주 목사는 한양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염을 했습니다. 천리를 오가는 동안 시신이 썩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미루어 볼 때 광해군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철저히 울타리 안에 가두어진 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왕은 짧은 유배 끝에 쓰러졌고 또 다른 왕은 평생의 유배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왕족의 유배가 언제나 이렇게 길고 고요한 죽음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 석철과 석민, 석견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는 청나라에서 오랜 세월 인질 생활을 하다 돌아와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어머니 강비는 영모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죄를 함께 뒤집어 쓴 채 바다 건너 제주도로 보내졌습니다. 제주는 풍토병이 많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조정의 사관은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이런 곳에 귀양 보내어 죽게 했으니 슬플 뿐이다. 그 기록 그대로 유배는 아이들에게 사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남 석철이 병으로 쓰러지고 이어 차남 성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석견만이 겨우 살아남아 훗날 경군에 봉해졌지만 유배 생활에서 받은 상처와 병은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짧은 생은 왕손에게 내려진 유배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유배가 언제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조금 다른 길을 걸은 왕족도 있습니다. 헌종이 자손 없이 세상을 떠난 뒤 조정은 새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왕 대비는 족보를 하나하나 넘기며 아직 왕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끝에서 손가락이 머문 이름은 뜻밖에도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화도에서 자란 원범, 훗날의 철종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영모 사건에 휘말려 강화도로 유배되어 사역을 받았고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섬에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원범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사실상 지방의 가난한 소년처럼 자랐습니다. 강화부 유수의 감시 아래 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고 장작을 치고 물을 길었습니다. 왕손이라는 사실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무례한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모욕을 해도 그저 고개 숙이고 문 안에서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훗날 왕이 된 뒤 그 무례한을 따로 벌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지독하게 감시했던 강화부 유수조차도 오히려 중앙의 벼슬로 불러 올렸습니다. 유배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굳히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849년 궁궐에서 급한 전갈이 강화도로 날아옵니다. 새 임금으로 모실 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썸말 사람들은 귀를 의심합니다. 보리밥을 먹으며 자라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위 계승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배에 오르며 그는 화의 바람을 한 번 더 느낍니다. 자신과 그 집안을 수십 년 동안 가두어 두었던 섬, 동시에 자신을 왕의 자리로 밀어 올린 섬이었습니다. 섬에서 올라온 왕, 철종의 등장은 유배가 단지 내치는 형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먼 곳에 숨겨둔 피 한 방울을 다시 불러내 왕조를 이어가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소현세자의 아들들, 그리고 철종. 이 네 사람의 유배는 서로 다른 연극 같지만 무대는 모두 섬과 변방이었습니다. 어떤 섬은 왕의 생을 끝내는 무덤이 되었고 또 어떤 섬은 왕을 길러 올리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왕족의 유배는 권력의 두려움이 만든 극단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섬, 같은 바람 아래에서 전혀 다른 길을 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선비와 학자들, 징벌받은 죄인이 아니라 붓을 든 귀양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조선의 책과 글씨, 사상과 과학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1801년 겨울, 전라도 강진 바닷가 언덕에 눈발이 흩날립니다.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초당한 한 사내가 두터운 속옷을 여미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종이에 먹을 대는 손은 거칠게 트였지만 글자를 새기는 붓끝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약용. 조정에서 개혁을 논하던 젊은 관료였던 그는 이제 강진의 유배인일 뿐입니다. 왕의 곁에서 나라를 설계하던 손이 지금은 초가집 안에서 낱장낱장 종이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길을 모두 닫아버린 것 같지만 종이 위의 길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묻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관리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강진의 좁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을 수령이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적어내려간 목민심서, 나라의 틀을 다시 짜보려 한 경세유표, 형벌과 재판을 다룬 흠음신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책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유배지에서 쓰였습니다. 강진 고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정약용은 높은 벼슬을 했던 죄인이자 동시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다산악단이라 불릴 만큼 큰 무리를 이루었고 변방의 작은 고을은 뜻밖의 학문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흑산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그곳에서 물고기와 조개, 섬 사람들의 생활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유배를 온 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앞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섬 사람들이 부르는 물고기 이름을 일일이 적어보고 살이 단단한지, 비늘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계절에 잡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조선의 바다 생물을 정리한 자산어보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온 선비의 손에서 훗날 과학서로 인정받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섬마을 아이들에게서 보면 정약전은 감시받는 죄인이면서도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지방에서는 어떤 세금이 거치는지 그가 전해주는 소식 하나하나가 귀한 공부거리였습니다. 또 다른 귀한 길은 제주도로 이어집니다. 1840년대 바람 거센 한라산 자락 아래로 낯선 선비 하나가 끌려옵니다. 추사 김정희. 그 역시 정치 싸움에서 밀려난 패자였지만 붓을 손에 쥔 순간만큼은 여전히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 유배 초기에 그는 병과 외로움, 억울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감정들은 모두 글씨와 그림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린 세안도, 먼 곳에 사는 제자에게 보낸 이 그림에는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한 선비의 자존심과 고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추사체라 부르는 독특한 글씨도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 유배인을 단순한 죄인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비들이 찾아와 글씨를 배우고 서당에 모여 시를 짓고 경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배인이 머문 몇 해 동안 제주 마을의 밤은 등불 아래 글 읽는 소리로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이처럼 유배지에서 꽃 피운 글과 그림은 한두 명의 선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문건의 묵제일기, 이항복의 북일록, 이필의 북정록처럼 이름난 선비들이 남긴 유배일기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그 속에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보수주인 집의 좁은 방 매달 점고를 기다리며 떨던 마음,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때로는 한 편의 시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주원이 기나긴 유배 생활을 견디며 지은 만원사는 제목 그대로 수많은 한숨과 말들을 한데 묶어놓은 듯합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유배지는 몸을 가두는 곳인 동시에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미처 적지 못했던 말 눈치를 보느라 감추어 두었던 생각들이 변방의 초가집 안에서는 비로소 종이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많은 고전이 화려한 경복궁이 아니라 바람센 섬과 산골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운을 누린 유배인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은 글을 배운 양반이었고 그들 주변에는 종이와 붓을 구해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유배지로 끌려가 농사와 품팔이로 하루를 버티다가 조용히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유배 문학과 명작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록되지 않은 고통과 침묵도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목민심서와 자산어보, 세안도가 태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름 없는 유배인들이 보리밥 한 그릇에 기대어 겨우 숨을 이어갔습니다. 유배를 단지 지식인의 영감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꽃처럼 남은 책과 그림을 바라보면서도 그 바탕에 깔린 형벌의 무게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피를 적게 흘리기 위해 선택했다는 이 형벌이 실제로는 누구에게 어떤 삶을 남기고 사라졌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유배라는 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그때 만들어진 상처와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표정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2025년 초여름 제주공항을 나선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유리문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 보면 안내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커다란 글씨로 적힌 4글자 유배지. 버스는 곱게 뻗은 도로를 달리고 차창 밖으로 바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리조트와 카페, 야자수가 줄지어 선 길 옆으로 작고 오래된 비석과 안내문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언젠가 왕과 신하, 이름 없는 죄수들이 이곳에 내려 평생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섬은 휴양지가 아니라 형벌의 끝이었습니다. 조선은 사람을 죽이는 대신 멀리 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형 바로 아래에 놓인 형벌, 유배. 유배형은 1894년 갑오개혁과 1890년대 형벌개혁을 거치면서 징역형의 자리를 내주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법전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문에서 지워졌다고 해서 그 기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기록에 남은 지식인 4,000명 가운데 700명이 유배형을 받았다는 통계처럼 유배는 한때 권력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왕을 몰아낸 신하도 상소를 올렸다가 눈밖에 난 선비도 살인죄가 감형된 평민도 한나란 씨의 같은 유배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길은 의금부 뜰에서 시작해 역참과 고을을 거쳐 낯선 집 한 채로 이어졌습니다. 그 집은 보수 주인의 초가일 때도 있었고 탱자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위리안치의 집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학문을 벼리는 서재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31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 침상이 되었습니다. 유배는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동시에 비춘 거울이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소현세자의 아들들, 철종처럼 왕과 왕족의 유배는 권력의 두려움과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 추사 김정희, 수많은 문인들의 유배는 변방에서 피어난 책과 글씨, 사상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 기록에 이름만 남은 평민 유배인들의 삶은 그 이면에 깔린 고통과 침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옛 형벌의 역사가 아닙니다. 조선이 사람을 멀리 보내던 방식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어떻게 멀리 보내고 있을까요? 한 번의 실수, 한 줄의 말로 회사와 모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악성 댓글과 온라인 마녀 사냥.
직접 감옥이나 섬으로 보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과 관계에서 쫓겨나는 경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조선의 유배는 법으로 정해진 형벌이었습니다. 압송관이 있었고 유배지와 거리를 적은 문서가 있었고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유배는 종이에 적히지 않습니다. 법이 아닌 여론과 분위기, 말 한마디가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유배를 돌아보면 단지 옛날이 참혹했다는 감상만으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극심한 억울함 속에서 평생을 보냈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견디며 책과 사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섬은 왕의 무덤이 되었고 또 다른 섬은 교육과 문화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주와 흑산도, 강화도와 교동도를 찾아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그 길 위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 겹쳐져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 많은 사람들의 삶 기록으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는 몇몇 사람의 글과 그림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유배 제도가 폐지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남은 것은 두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그들이 남긴 책과 사상, 썸마다 남은 교육과 문화의 흔적. 다른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밀어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조선의 유배를 따라가 본 이 이야기가 단지 먼 시대의 비극과 감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처럼 서로의 말과 실수를 빠르게 소비하는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잠시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 긴 이야기의 작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역사관과 함께 조선의 유배기를 끝까지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준비된 역사 콘텐츠를 계속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사관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